안녕하세요. 혹시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수능을 다들 잘 보았는지 궁금하네요. 결과야 어찌되었든 그동안 최선을 다한 자녀와 아이 뒷바라지에 고생한 부모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제 사연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 해마다 수능철이 되면 자식이 모두 장성한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 저리는 부모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때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이 시험을 잘 봐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가는 걸 바라지 않을까요? 공부로 아이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앞날을 예단하면서 학원비니 뭐니 아이에게 돈도 쏟아붓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반듯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내년이면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지천명은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지요.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동안 살면서 모르고 살았던 삶이니 진리가 눈에 조금씩 보이는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자식들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 사연을 통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아버지는 큰아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큰아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큰 며느리라 두 분 제사만 지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며느리 볼 나이가 다 되었네요. 저 24살의 시집아 큰아들이 내년이면 어른이고 작은 딸은 26이 됩니다. 딸은 대학 졸업하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고요. 아들은 어린 나이부터 돈 벌겠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랑 같아 부끄럽지만 이놈이 아주 대성을 했네요. 물론 부모인 제 기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는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날 이때까지 좋은데 한번 못 가고 저희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힘드셨던 거 다 알아요. 제가 앞으로 살면서 효도 많이 할 거지만 일단 두 분 여행부터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세상에 이게 뭐냐. 네가 힘들게 고생한 돈으로 엄마가 어떻게 호사를 노리니? 엄마 내가 여행 보내준다고 할 때 얼른 가세요. 나 장가 가면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런 거 쉽겠어요? 그 전에 아들한테 실컷 효도 좀 받으시라고요. 하하하하하. 넉살 좋게 웃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큰아들이 저와 남편을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통큰 선물을 하는 바람에 거의 한 달간 호화스럽게 여행을 즐기기까지 했는데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식 덕분에 여행을 가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물론 자식한테 물질적으로 효도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행을 보내주면 어떻고 능력이 안 돼서 꽃 한 송이를 사다 준들 어떻겠습니까? 그저 부모를 그만큼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예쁘고 해준 게 없어 미안해하는 부모를 이해하는 자식이 기특할 뿐이죠.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게 없어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커준 게 그저 감사한 일이었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지만 아이들 어릴 때는 바깥 양반 사업한답시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도 남들 못지않은 시집살이 겪고 산 사람인데요. 베풀 일이 많은 큰 며느리인 제가 살림이 넉넉지 않은 탓에 참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딱 맞는 게 당장 내 쓸 돈이 없으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베푸는 게 참 인색해지는 겁니다. 저 시집 올 때 어린 나이라 모은 돈도 없고 친정이랑 시댁에서 보태준 돈 딱 5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바로 임신하는 바람에 일도 안 했고요. 그런데 동서 시집 오기 전 혼자 며느리 노릇할 때 저희가 형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양가의 용돈은커녕 명절이나 생신 때나 겨우 용돈 마련해드렸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예뻐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시집 오면서 해온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30년이 가까이 지난 이름에도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내가 큰 며느리 자리에 기대한 게 많았다. 우리 아들 남부럽지 않게 대학 공부 다 시켰다 이 말이야. 나는 공무원이나 은행 다니는 며느리 얻고 싶었는데 어찌 너처럼 집에서 살림만 한다는 애를 데려와서는 우리 아들이 혼자 보니까 맨날 돈이 없어 힘든 거 아니냐. 너도 오지간하면 나가서 돈 벌고 살림에 보탤 생각을 해라. 내 새끼 저러고 고생하는 거 속상해 죽겠다. 어머니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 남편이 결혼 전에 들어왔던 선자리를 아쉬워하기도 하고 대놓고 돈 벌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친정이 편변치 않으니 너한테 도움도 안 되고 아휴 내 팔자야. 장가 잘 가면 저가 도움으로 사업도 한다는데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뭐. 내가 우리 둘째 아들은 절대 연애 결혼 안 시키련다. 이러시면서 다음 며느리 계획까지 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모진 말 들으면서도 저는 말대꾸 한 번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속상해도 그때는 감히 시모에게 대든다는 생각조차 못할 시절이기도 했고요.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이는 동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손 아랫 동서는 저 시집 오고 나서야 이듬해 시집 왔는데 저랑 같은 해에 출산을 하는 바람에 큰아이는 동갑이에요. 제가 2달 먼저 아이를 낳았고요. 동서는 그때 낳은 아들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 성장이 어떠냐면요. 태생이 성질이 급하고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저희와 다르게 시동생은 대기업 다니고 동서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외벌이인 저희보다는 훨씬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동서네 집안도 좋아서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는 저랑은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기도 했고요. 결혼 전부터 사방님이 집 가지고 시작하고 넉넉한 동서 친정이 뒷받침되니 저희 집이랑은 재산 불어나는 속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동서에게는 저와는 다르게 말도 가려하는 게 눈에 보였었고 동서도 시댁에 와서 늘 당당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시댁과 지척에 살았던 때라 얼굴 볼 일이 자주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동서를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제 생각과는 달리 동서는 저를 한 다리 건너 시댁 식구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점차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살면서 느낀 게 동서는 말을 참 안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가 둘째 계획을 할 때 동서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부부 사이에 자녀 계획을 간섭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단순한 궁금증으로 물어본 겁니다. 동서는 둘째 계획 없어? 아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 남동생 낳으면 둘이 좋고 딸 낳으면 엄마가 좋은 건데 성별 상관없이 하나 더 낳는 것도 좋겠다. 둘째 계획 없냐는 제 질문에 동서는 저희는 돈 없어서 안 낳으려고요. 하나 키우는 것도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하면 까마득하거든요. 대학 등록금 한두 푼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 벌써부터 적금 붓고 있어요. 제 주위에 전업인 친구들도 그렇지만 워킹맘들도 다 아이 하나로 가족 계획 끝인 경우가 많아요. 다들 하나 놓고 묶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돈 없어서 거지꼴 당하느니 아이 하나에만 올인해서 잘 키우려고요. 거지꼴이라니. 말 참 무섭게 한다. 동서가 내 앞에서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럼 300만 원 겨우 버는 우리는 애 낳으면 안 되는 거게? 어떻게든 애는 낳으면 다 키우지 않을까? 나는 하나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둘째 낳으려고. 그랬더니 네, 그건 형님 자유죠. 저는 거지같이 허덕이는 건 싫어요.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 안 돼서 못 해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요. 형님은 낳아놓기만 하면 애가 그냥 크는 줄 아시나 봐요? 라고 대답하며 정색하는데 그 거지같이 허덕인다는 말이 꼭 저희 저격하는 것 같아 기분 상하더군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지만 분명히 기억납니다. 둘이 아니라 셋을 낳아도 충분히 경제력 되는 부모들이 딱 잘라 아이에만 올인하겠다고 하며 본인들이 끝없이 가난하다고만 하는 게 이해 안 갔지만 제가 동선의 둘째 어쩌고 하는 건 지나친 오지랖인 것 같아 거기서 말은 관뒀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말에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애 낳지 말아야 한다는 동서의 그 말이 은근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는 몰라도요. 저희 남편은 하는 사업이 힘들어서 틈틈이 막일 뛰고 늘 동생보다 못하다 비교되고 살지만 열심히 사는데 둘째 낳는다고 하는 게 참 죄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동선에는 정말 하나 낳고 더 이상 아이를 안 낳고요. 저희는 남매를 두게 되었네요. 그런데 자식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들 커가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비교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피부나 이목구비, 키 같은 생김새 비교는 당연하고 누가 한글을 빨리 떼었네부터 시작해 더 크면서는 학습적인 부분으로 저희 아이와 동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비교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뭐가 아이들 듣는 데서도 대놓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꼭 저를 끼워 넣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연이가 지 아빠 닮아 아주 큰 골이긴 하지. 기왕이면 아빠 머리를 닮았어야 하는데 머리는 너를 닮았나 보구나. 그러니 저리 공부머리가 없지. 어머니도 참 아직 어린데 공부머리가 없긴요. 학교 들어가면 잘하겠죠. 지금은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하게 크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래도 태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둘째나 봐라. 애가 얼마나 똘똘하냐. 둘째처럼 너도 애한테 신경 좀 써야지. 하고 한날 밖으로 놀러 다니기만 하면 되겠니? 어머니는 동서 아이와 저희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제 잘못을 자주 탓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참 못났던 게 제 아이와 동서 아이가 비교되는 게 참 신경 쓰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과 동서네는 경제력부터 달랐으니 아이한테 드리는 돈도 당연히 달랐고요. 근데 꼭 돈 많이 들였다고 아이가 잘하는 거 아니라지만 조카가 어릴 때 제가 봐도 엄청 똑똑하긴 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동갑에 2달 늦는데도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우리 아들은 한글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등장 맞아감에 겨우 뗐는데 조카는 한글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 영어도 너무 잘하고 영재 교육도 따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말도 조리 있게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애들은 평범했고요.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시댁에서 모이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애들 보시면 뭐라고 하실 정도였냐면 정연이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뭐니 해도 우리 장선이 똘똘하게 잘 거야 하는데 동생보다 못하면 어쩌냐 이 말이요. 워낙 조카가 똑똑하니 시부모님 눈에도 비교가 되었던 거죠. 아버님 보기에는 제 아들이 아주 평범하고 부족해 보이셨나 봅니다. 사실 제가 봐도 큰아들이 조카에 비해서는 좀 둔하고 느리긴 했습니다. 단 그건 공부에만 그런 거지 공부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았고 엉뚱했어요. 운동도 아주 잘했고요. 아우 아버님, 시연이가 워낙 또래보다 똘똘해서 그런 거예요. 동서가 신경 저렇게나 쓰는데 애가 똑똑할 수밖에요. 다른 애들은 다 우리 정연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애들 드는 데서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애들도 귀 있어서 다 좋고 커요 아버님. 혹여 아이가 듣고 속상할까봐 부모님께 저렇게 말씀드리기까지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조부모도 똘똘한 손주가 더 좋은가 봐요. 말로는 우리 장소원 하시면서도 하는 행동은 뭐든지 동선의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 정연이가 양보할 수 있지? 이러면서 조카 입에 먼저 넣어주세요. 저희가 오면 반찬에 생선 구워 먹는데 시동생네 온다 그러면 꼭 불고기나 갈비 하시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와 동선의 아들을 보는 눈빛도 다르다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 때문에 동서에게 열등감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동서는 저보다 좋은 대학의 교사라는 좋은 직업도 있는 반면 저는 그리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를 똑똑하게 기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애들 어릴 때 은근히 열등감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점점 커가면서 그런 비교에 저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공부가 전부인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 하나요? 공부 1등하면 좋겠지만 공부 잘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보다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잘하는 다정한 인간으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은 못 해주지만 제가 일을 안 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줬어요. 아이들 유년 시절에 책도 많이 읽어주었고 같이 동네 뒷산에서 놀기도 하고 공원으로 소풍도 다니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인가 저희 집 애들은 뭐랄까 동선의 아이와 굳이 비교하자면 아이다운 점이 많았어요. 비록 공부는 뛰어나지 않을지언정 어딜 가나 사랑받고 인사성이 어찌나 밝은지 가는 곳마다 어른들이 예뻐했습니다. 게다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고작 2살 차이 나는 주제에 오빠랍시고 얼마나 챙기는지 그거 보면서 힘들어도 둘 낳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 우애 좋은 남매로 이쁘게 커가는 거 보면서 동선의 아이에 비해 내가 너무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못난 생각은 점차 사라졌고요. 우리 아이들이 동선의 아이와 비교당하는 것 말고 제가 기분 나빴던 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와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서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걸 느낀 적이 많았어요. 특히 식습관이나 생활이 저랑 너무 달랐습니다. 동서는 원래 본인 입으로 건강에 민감하다고 했던 사람이라 아이 음식에도 신경을 참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댁에 올 때도 아이 먹는 반찬이랑 수저까지 따로 챙겨올 정도였고요.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좀 요란하구나 하고 말았죠. 한 번은 시댁에 모였을 때 아이들 데리고 잠깐 근처 공원에 나가 놀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간식 삼아 먹이려고 제가 햄을 넣고 김밥 준비했는데 동서가 그거 보면서 인색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형님, 애들한테 이런 햄 먹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햄이나 단무지에 시큼 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나쁜 성분이 들어간 걸 어떻게 애들한테 먹여요? 하는 겁니다. 그럼 먹지 않으면 될 텐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애는 계란을 좋아해요. 계란은 먹을 수 있겠네요. 하더니 자기 애들이 계란을 좋아한다며 계란만 쏙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빠지고 남은 김밥은 우리 애들이 다 먹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좋은 시간 망치기 싫어 참았고요. 그 뒤에도 종종 애들에게 용돈 주면서 뭐 사 먹으라 하면 애들이 군것질거리 하는 게 뻔하잖아요. 과자나 사탕, 젤리 이런 거 먹죠. 딸아이가 사촌 오빠 준다면서 젤리와 장난감을 골라서 사서 먹으라며 건네주니 동서가 중간에서 젤리는 몸에 안 좋네 오는하며 낼름 가로채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난감은 챙기기에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주면 잘 먹을게 너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동서는 그런 걸 아이에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에게 참치 주먹밥 간단하게 해준다는 말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걸 먹이냐고 하기도 했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시중에 파는 과자를 주려고 하면 자신은 유기농 과자만 먹인다고 자기 아들은 못 먹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히 무한하기 일쑤였고요. 가족들 생일 있을 때는 생일 케이크 사서 축하하고 나서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크림 같은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면서 손도 안 대는 겁니다. 하지만 동서 아이는 먹고 싶어 하길래 제가 슬쩍 말했습니다. 동서, 가끔은 먹어도 괜찮아. 시연이가 저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조금만 주지 그래. 하면, 아니요. 먹으면 안 돼요. 가뜩이나 애 살쪄서 요즘 운동 하나 더 시켜야 하나 고민인데 이런 거 먹을 버릇하면 조절 못해요. 형님은 가만 보면 애들한테 이상한 거 그냥 막 먹이시는 것 같아요. 하고 황당해하며 딱 잘라 말합니다. 동서랑 있다 보면 저는 참 몹쓸 엄마가 된 기분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옆에서 조카는 표정이 어떻겠어요? 다른 식구들 다 먹는데 자기도 당연히 먹고 싶댔죠. 아마 동서 아들도 지나치게 통제적인 동서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인가 사춘기 지나면서 아이들이 특유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동서 아이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 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아이 마음속에 칼이 있는지 꽃이 있는지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끔 만나 제가 조카에게 대화를 건네면 뭔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시안이 잘 지냈니? 기말고사도 아주 잘 봤다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할머니도 엄청 좋아하셨어.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해? 큰엄마한테 비결 좀 알려줄래? 너 공부시킨다고 엄마가 애만 있으신다. 시연이는 나중에 대학 좋은 데 가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꼭 안아드려? 하고 인사를 건네면 보통 아이들은 고맙다거나 쑥스럽게 웃는다던가 대충 이런 반응을 보이기 마련일 텐데 조카 아이는 대답이 좀 남달랐습니다. 제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건데요. 엄마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큰엄마, 정연이는 또 성적으로 바닥 따라줬다면서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저는 눈 감고 찍어도 그거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대체 그 점수로 대학은 갈 수 있대요? 고등학생 아이 입에서 자기가 잘나서 잘한다는 말 나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아이 하나 있다고 부모가 그렇게 돈을 들여가며 애쓰는데 부모가 해주는 거 하나 없다고 하는 말에 좀 놀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정연이는 뭐 대학 못 가면 장사하고 싶다 그러네? 큰엄마는 그러라고 했지? 시연아, 근데 말이야, 누구든 부모 도움 없이 혼자 잘 크는 사람은 없단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연이 이렇게 뒷받침해준 부모님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하는 거야. 알겠니? 큰엄마로서 저 정도의 말은 해줄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아이는 제 말을 듣더니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엄마가 저 대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요.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하고 제가 하고 싶다는 건 하나도 안 해주는 걸요. 공부도 저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대학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한 게 아마 동서 성격에 아이를 많이 밀어붙이며 키웠겠죠. 반면 저희 아들은 뭐랄까요? 공부는 못했지만 늘 해맑았어요. 시험 보기 전날에도 농구장 가서 신나게 땀 따고 오는 게 우리 아들입니다. 제가 하도 속이 터져 공부하라 잔소리하면 웃으면서 이럽니다. 엄마, 지금 공부하나 안 하나 점수로 똑같을 거야. 그럴 바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걸 할래. 이런 공부 말고 진짜 내가 공부할 건 따로 있어. 바로 돈 버는 공부. 아이고 이놈아, 돈은 무슨 돈. 대학을 가야 취직이라도 하지. 한 개라도 맞으려면 조금이라도 책을 들어다 봐라. 응? 아 제발 부탁이야. 엄마 소원이야. 제가 엄마 소원이라고 애원을 해도 아들놈은 호들갑스럽게 엄살을 떨며
저를 자기 품에 가두고는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아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반타작은 자신 있어. 진짜야? 이 자식아, 대체 뭐가 되려고 이래, 어?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아주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왜 이리 천하태평이니? 엄마, 나는 거상이 될 거야. 거상 알지, 어머니? 소자는 조선반도 제해가는 거상이 되겠사오니라. 두고 보십시오.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공부를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넉살 좋은 녀석을 속이 터지긴 하지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야무진 둘째 딸이 공부를 제법 했으니 위로는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이 고3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겪으면서 아들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고3 엄마는 다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이겠죠? 저 역시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해도 아들의 수험 생활이 당연히 걱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민감한 그 시절에 시댁에서 가끔 동서를 만나면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거 다 알면서도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자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신 1등 대비라 최저만 잘 맞추면 스카이는 골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도 빵빵해서 수시 나오면 아마 거의 합격이겠죠. 형님, 정연이는 어찌 잘하고 있나요?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대학에 어디가 어떻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나는 우리 아들 재수시킬까 봐. 아, 속상해 죽겠다.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으니 말이야. 이놈이 재수하면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려나. 그랬더니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다는 듯이 이러는 겁니다. 어머 형님, 정연이 대학 보내려고 하셨어요? 요즘 수능 장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연이가 공부머리가 있는 애도 아니고 재수생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각 잡고 안 하면 절대 성적 안 나와요. 게다가 재수시키려면 돈 엄청 들어요. 한 달에 100단위는 약관하니까요. 형님이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하면서 대놓고 무시를 하는지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정도면 거의 저 기분 상하라고 일부러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이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저런 말까지 들으니까 그동안 동서와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 매번 참았던 일들이 울컥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대체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가요? 정말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수능 결과야 당연히 동선의 아이는 잘 봤죠. 저희 아이는 이미 대학 갈 생각을 접었기 때문에 수능 치러보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요. 동선의 아이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컴공과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엔 자식 농사 성공한 엄마였고 아들을 대학에 못 보낸 저는 자식 농사 실패한 엄마였을 겁니다. 솔직히 속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앞에서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갔다는 이유로 속상해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인생이 어찌 대학의 합격 여부로 성공이다 실패다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청춘을 꽃 피우지도 못한 가능성이 무한한 나이잖아요. 저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믿고 기다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동서는 아이 명문대 보내고 나서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죠. 이번에는 또 무슨 말로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껏 콧대 높아진 동서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형님, 이제 아시겠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투자를 안 하니까 결과가 이렇죠? 아, 벌써 인생의 쓴맛을 봤으니 어째요? 재수를 시키던가 아님 지방의 전문대라도 알아보셔요. 제 컨설팅 소개해드려봐요. 그러게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애 교육은 빚을 내서라도 시키셨어야죠. 받은 때 같으면 결말 안 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동서, 좋은 대학만 가면 무조건 인생 성공한 거야? 내가 무슨 투자를 안 했다 그래? 돈 없어서 우리 애들 뒷받침은 못 해줬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바르게 컸어. 자기 일 책임지고 하는 애들이고. 동서는 수연이 명문대학 보낸 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인생 모르는 거야. 공부보다 아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볼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애들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대학 못 갔다고 실패한 인생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하지 마. 알겠어? 누가 더 잘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이렇게 동갑인 사촌지간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어찌 되었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동서와 껄끄러운 대화가 오고 가고 서먹해진 우리는 거의 왕래를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마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굳이 얼굴 볼 일이 없었어요. 동서지간에 사이가 좋다면야 명절에 식사라도 같이 할 텐데 시부모님 제사에도 동서는 거의 온 적 없었습니다. 거의 시동생과 조카만 와서 절하고 음복하고 갔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조카 아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졸업은 했다고 들었는데 취직 준비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디 다닌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성격 좋은 우리 아들은 대학 안 가고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겠다며 사업자 내고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진짜 사업가가 되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고전했죠. 그런데 이놈이 어찌나 수완이 좋은지 모릅니다. 몇 번 말아먹은 시행착오 끝에 한 번 빵 터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사업을 2개 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원도 6명이나 두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요. 업체명이 워낙 특이해서 아마 말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밥벌이나 하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들 덕에 집도 사고 요즘에는 아주 톡톡히 아들 덕을 보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 우리 가족은 아들 덕에 살만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시부모님 기일에 우리 집에 오는 시동생이 낯빛이 안 좋더라고요. 시동생은 50살 딱 채우고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아는 후배와 좋은 아이템을 잡았다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많이 까먹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조카 아이의 안부를 물었을 때입니다. 서방님, 시연이는 어찌 취직 잘했나요? 같이 데려오지 그러셨어요. 얼굴 안 본 지도 한참 된 것 같네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으니까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 말에 시동생이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형수님, 말도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저도 속이 터집니다. 우리 집사람 지금 알아놓은 이유가 다 아들 녀석 때문이거든요. 어머,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혹시 수연이한테 무슨 안 좋은 일 생긴 건가요? 놀라서 묻는 제가 시동생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아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애를 망친 것 같아요, 형수. 이놈이 지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써야 하는데 남 등쳐먹는 데 쓰는 바람에 고소당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재판받고 있고요. 큰돈 벌겠다고 다단계 코인 사기를 쳤나 봐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피해가 거의 몇십억 단위라 우리 선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네요. 사실 집도 팔고 재산도 이 자식 때문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집사람은 다시 살려보겠다고 처가 식구들 인맥 다 동원해서 어찌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주 죽을 맛입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통솔은 어쩌고 있는데요. 많이 힘들어 하겠어요. 예, 그렇죠 뭐. 형수 아시잖아요. 그 사람 애한테 목마 달고 살았던 거요. 자식이 어디 제 맘대로 되나요?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 엄마랑 아들놈이랑 엄청 많이 부딪히고 싸웠어요. 대학교 들어가더니 늦게 사춘기 와서는 아예 부모 말을 안 듣고 분노만 쏟아내더군요. 그때 알았네요, 형수.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존심 센 동서가 알아놓을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안 됐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한동안 연락 없었던 동서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사정 다 들으셨다면서요? 그래 동서, 대충 얘기는 들었어. 시연이 어쩌면 좋으니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은 주지 그랬어. 우리가 큰 도움은 못 줘도 혹시 모르잖아. 저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위로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형님 얼굴 보기 쪽팔려서 연락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형님은 통쾌하시겠어요? 누구 자식이 더 잘 되나 두고 보자 하시더니 결국 형님이 이겼네요. 어머 동서, 지금 상황에 그런 말이 중요해? 왜 그리 사람이 베베 꼬였어?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억울해요. 저는 애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반복하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정혜네는 잘 된 거 이해가 안 가고요.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리 밉살스럽게 말을 하는지 잠시나마 안쓰럽다 여기던 마음이 하루 바뀌더라고요. 다 잊고 살았는 줄 알았던 옛날 일이 떠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건방지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싶었고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이 곱게 안 나오네요. 형님, 정은이가 요즘 돈 잘 번다면서요? 사업 잘 돼서 되게 유명해졌다던데 부럽네요. 공부 못해도 자기 밥벌이는 다 하나 봐요? 동서, 그만 뒷고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용건만 말해줘. 참, 제가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원래 저 이런 부탁하는 사람 아닌데.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한 1억 정도만. 우리 아들 때문에 재산도 거의 날려먹고 지금 당장 너무 막막해요. 지금 나이에 제가 친정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할 거면 제 비위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옛날에는 내가 형님에게 너무 심했다. 형식적인 사과라도 하던지요. 그런데 아쉬운 소리 하는 쪽에서 저리 사람 속을 뒤집어 가며 말하는데 제가 왜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합니까? 뻔뻔하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성인곤자는 못 되어서 부하가 침 있는 걸 참지 못했네요. 동서, 돈 빌려달라는 말을 참 정성스럽게도 한다. 그렇게 말하면 동서한테 10,000원 한 장 못 빌려줘. 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나한테 말하듯이 하지 마. 동서는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거 왜 못 고치니? 자네 아들 일만 해도 그래. 내가 예전에 그랬지? 공부도 좋지만 애 마음속 한번 들여다봐 주라고. 동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같아. 애 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을 만들었어야지. 동서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 큰 돈 빌려줄 만한 능력이 없어. 부탁해보려면 우리 아들한테 직접 말해보던가. 아무튼 동서 집안일이니 알아서 잘 해결해. 형님, 지금 나 물러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살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런 부탁한 적이 없는데 어려울 때 등 돌리시네요? 안 도와주시면 저도 앞으로 형님하고 연 끊고 살랍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연을 끝내 만회하는 거야. 동서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으니까. 동서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아들이 왜 그렇게 된 건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동서한테 다른 사람은 이런 말 못해줘.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알겠어? 동서 말대로 서로 얼굴 보면 속만 긁어댈 것 같아. 나도 이제는 싫다. 영 끊는 게 속하라겠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살자.
잘 해결되길 바랄게. 동소아는 그 대화를 끝으로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얼굴 본 적 없습니다. 간간히 시동생으로부터 소식 듣긴 하는데 결국 그 집 아들은 형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더군요. 조카 아이가 마음의 병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한 적 있지만 그 정도로 비뚤어진 성인으로 자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이기적인 성격이 아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못된 마음으로 자라면서 그런 범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죗값 치르고 나오면 자기 가족끼리 어떻게든 살아나가겠죠. 이 세상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뒷바라지하고 어떻게든 공부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부모의 가장 큰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가 낳은 생명을 사랑으로 잘 키워내서 성숙한 인간으로 이 사회에 잘 내어놓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서욕을 하려고 사연을 보낸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자식에게 못해주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키우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 사연을 본보기 삼아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돈으로 자식에게 다 해줬다 생각하며 돌려받길 바라지 말고 자식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보내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